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미혼인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 30대지 제 나이 37에 벌써 40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요. 이 나이쯤 되니 주변에서도 결혼할 친구들은 거의 다 한 것 같고 결혼 정년기라고 할 나이도 지난 듯하지만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연애도 안 한 지 몇 년 됐지만 딱히 혼자라 외롭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제 입으로 독신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닌 적은 없지만 사실 결혼에 대해 별 생각이 없던 것도 사실이네요.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 하는 건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꼭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 보니 어릴 적부터 저는 결혼에 별로 뜻이 없었네요. 옛날 어른들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당연한 듯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혼해서 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이혼율도 높다고 하니 꼭 결혼이 행복의 종착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끔은 결혼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결혼으로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결혼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 그게 바로 저희 엄마 얘기였으니까요. 이 얘기도 세월이 한참 지났으니 이제야 할 수 있는 얘기일 만큼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그렇게 비극으로 끝난 저희 엄마의 결혼 생활도 처음에는 핑크빛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저희 부모님은 연애 결혼을 하셨다고 하셨으니 두 분 모두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겠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엄마였지만 그래도 가끔 술이 들어가시거나 기분이 좋으신 날에는 아버지와의 정다운 연애 스토리를 제게 종종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엄마에게 듣던 부모님의 연애 스토리는 늘 드라마 속 연인들만큼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죠. 그땐 네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었는데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고 진짜로 하늘 향해서 장대 받고 올라가려는 신용도 했었다니까. 진지하게 별을 따다 줄 것처럼 말이지. 참 짓궂지. 그렇게 말해봐야 하늘 가까이 닿을 수도 없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 엄마는 네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참말인 줄 알았고 우리는 그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거든. 제가 들어도 가슴 따뜻해질 법한 그렇게 절절한 사랑 끝에 부모님은 드디어 결혼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 나이 25살이셨으니 지금 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셨던 거네요. 저는 지금도 결혼이라는 게 두렵고 어렵기만 한데 엄마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모님은 사랑으로 결혼을 하셨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두 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셨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듯 불타는 신혼생활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자녀 계획도 세우고 행복만 기대하셨겠죠? 하지만 두 분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은 다들 그렇다고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부부간의 일만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에게도 시어머니가 계셨고 그 시어머니는 특히나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집안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어요. 저희 외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며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집안이었지만 친가는 그 동네에서 대대로 지역 유지로 소문이 자자했을 만큼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그런 부잣집의 3대 독자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시집간 저희 엄마의 시집살이가 순탄치 못했으리라는 건 뻔히 예상되는 일이었죠. 그렇게 부잣집 외동아들과 결혼한 저희 엄마는 으리으리한 시댁에서 시댁살이를 하며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보통 그 시절 흔한 시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할머니 역시 며느리에게는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정작 결혼할 때는 반대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친가에서 저희 부모님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은 예상외로 결혼하실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 당시 흔치 않던 연애 결혼이기도 했고 하나뿐인 아들이 좋다는 여자라 그냥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 같은 며느리를 반대하지 않으시기에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다행이 아니었던 거야. 애초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셨던 거지. 우리 친정이 가난하던 내가 모자라던 그런 건 아무 중요한 일이 아니었거든. 그 집에서 며느리 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집안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아버지가 3대 독자라서? 대체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그렇게들 난리인 건지.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아무래도 옛날이기도 했고 돈 좀 있는 집이라 더 그랬겠지. 그래서 내가 시집 가자마자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얼마나 성화하셨는지 몰라. 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아들 하나만 잘 낳으라고 그러시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압박으로 다가오더라. 그때는 엄마도 너무 어리고 시집가서 시어머니 무서운 줄 알고 살았으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그 말을 따라야 도리겠지.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니? 결국 영주 네가 태어나고 엄마는 구박대기가 됐지. 그래서 결국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꼴이 된 거잖아. 나 때문에. 내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엄마나 나나 이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치? 그래도 엄마는 후회 안 해. 엄마는 영주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엄마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간다 해도 영주 널 낳을 거야. 그리고 그게 영주 네 잘못은 아니지. 아들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핍박한 건 네 할머니였으니까. 아무리 고약한 노인이라 그래도 어떻게 태어난 애를 욕을 하니? 애가 뭘 한다고 말이야. 제 친가는 집에 돈이 좀 있다는 여유 때문인지 몰라도 집안에 대를 잇는 건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꼭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성화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런 압박 때문인지 엄마는 바라는 대로 임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매달 아이 소식 기다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숙제검사 받듯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되어 그런 건지 이상하게 아이가 잘 생기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별로 잘난 것도 없는 며느리가 임신까지 제대로 못하자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더 괴롭히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성화에 시달리던 엄마는 어느 날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임신 소식을 전하고 얼마 안 되어 유산을 하게 되며 크게 좌절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몇 번의 유산 끝에 저를 가지게 되셨는데 할머니는 제가 아들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다고 해요. 도대체 뭘 보고 아들이라고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믿었던 게 아니라 아마 어렵게 얻은 손주가 꼭 아들이어야 한다는 바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렇게 뱃속의 아이가 아들일 거라 철석같이 믿고 계셨던 할머니이셨지만 결국 태어난 것은 여자아이인 저였네요. 엄마는 열 몇 시간의 난상 끝에 피를 몇 바가지 흘리시며 어렵게 저를 낳으셨음에도 저의 탄생은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고작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는 그 집 핏줄 취급을 받지 못했고 저희 엄마는 딸 낳은 죄인이 되어야만 하셨죠. 아들 못 낳았다고 미역국도 못 얻어먹었다는 얘기는 구한말 고리적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집안이 저희 친가였습니다. 엄마는 수혈을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들게 출산을 하고서도 병원에서 제대로 몸조리도 하지 못하셨어요. 딸 낳은 주제에
비싼 병원방 먹을 자격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겪으시면서도 못난 며느리로 낙인 찍혀 할 말이 없으셨던 엄마는 힘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저를 데리고 병원을 나와야 하셨다고 해요. 갓난쟁이인 저를 품에 안고 겨우 집으로 돌아가셨던 엄마는 제대로 몸을 풀지도 못하고 곧바로 시집살이를 하셨습니다. 아이 낳고 나면 몇 날 며칠 몸조리를 푹 잘해야 후유증이 없다고들 하던데 저희 엄마는 몸조리는커녕 쉴 수도 없으니 아이 낳고 몸이 성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저희 엄마는 그때의 일 때문에 지금껏 찬바람에 뼈가 시려하시고 찬물에도 쉽게 손마디 마디가 부어오르는 후유증을 얻으셨어요. 할머니는 같은 여자이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같은 며느리에게 참 너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 할머니 치마폭에 쌓여 저희 엄마와 제 편이 되어주지를 못하셨죠. 남편이라도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믿고 의지할 텐데. 그러기에 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허울만 좋은 논팽이였거든요.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준다던 그 다정하던 사람이 결혼해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하셨어요. 3대 독자로 어와둥둥 곱게만 자라서 그런지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저희 엄마의 시집살이와 구박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답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나도 그 인간이랑 결혼은 안 했을 텐데. 세상에 그 친절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니? 연애할 때는 나를 공주처럼 맘기처럼 대해주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나를 자기 종년처럼 생각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는 신혼집 얻을 능력도 안 돼서 시댁살이 시키는 놈이 시댁에서 내 편 한번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버티고 살 수 있겠니? 그냥 내 편은 내 새끼 하나뿐이다 생각하며 버티고 버텼지. 그래도 그때는 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그 인간이 엄마 뒤통수를 때릴 줄 알았니? 엄마와 제가 할머니의 구박에 시달리는 동안에도 아버지라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할머니는 혼자 육아에 시달리며 고생하는 엄마에게 얼른 아들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엄마의 몸 상태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힘들게 저를 낳았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탓인지 병원에서도 저희 엄마가 또 아이를 가지는 게 위험하다 하셨더라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저희 엄마를 더 구박하며 못살게 굴었고 그런 저희 엄마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아버지는 어느 날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집에 들이고 말았습니다. 먼저 낳은 딸 자식에게는 관심 하나 없고 결혼한 뒤로 좋은 남편 노릇 한 번 못했던 아버지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니 천인공노할 일이었지만 그런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 건 저희 모녀였어요. 그 여자가 임신한 게 아들이었거든요. 유명하다는 병원이며 점쟁이들을 찾아다닌 할머니가 그 여자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확답을 듣고는 저희 엄마 대신 새 며느리를 드리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 길로 저희 모녀를 내쫓아 버리셨죠. 그렇게 엄마는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나 버렸고 저희 모녀는 가족들에게 버려지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 겨우 6살이었으니 저는 그 집 식구들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 하나 데리고 부잣집 시댁에서 쫓겨나듯이 나와야 했던 엄마는 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쁜 제 아버지는 자기가 바람나서 이혼한 주제에 저희 엄마에게 양육비나 재산 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친할머니라는 분이
나가서 지낼 방이나 구하라며 얼마를 주었다는데 집 구할 돈을 생활비로 쓸 수는 없으니 저희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서 쎄빠지게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른들의 상황을 이해할 나이가 되고 나서야 복잡한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저는 당연히 아버지라는 사람을 원망했고 제 핏줄을 부정할 만큼 제 친가를 증오하며 자랐어요. 엄마와 나를 버린 사람들이 언젠가 죗값을 치르고 후회할 날이 오기를 늘 바라고 꿈꿨죠. 어릴 적에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떠올리며 원망을 하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런 원망도 옅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힘을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친부의 존재를 지운 채 엄마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았던 저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며 허투루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엄마가 시댁에서 쫓겨난 게 저 때문이라는 생각에 저는 말 못할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어요. 내가 아들이었으면 엄마가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이혼도 안 당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 저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렇게 엄마를 위해 살았던 저는 패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학생 시절부터 동대문을 다니며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용돈벌이 겸 경험 삼아 시작한 일이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사업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물론 첫 시작은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만한 인터넷 쇼핑몰이었지만 꾸준한 수익이 있던 저는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제 사업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매옷을 떼다가 파는 쇼핑몰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직접 디자인을 하고 직원을 두며 점점 회사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소자본으로 뭣도 모르고 시작했던 사업이 점점 커져가면서 어느새 제가 엄마 대신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청소며 식당 일을 하며 고생하던 저희 엄마를 드디어 호강시켜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돈을 벌기 시작한 저는 그 길로 엄마가 일을 그만두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집부터 샀었죠. 아버지와 이혼하며 그 집에서 쫓겨난 뒤로 저희 모녀는 내 집 마련의 기회 없이 월세와 전셋집을 오가며 남의 집살이를 해왔거든요. 그랬던 저희 엄마의 유일한 꿈이 내 집 마련이었기에 저는 경기도 한적한 전원마을에 예쁜 전원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집을 저희 엄마 명의로 해드렸죠. 난생 처음으로 자기 명의의 것이 생긴 엄마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평생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줄은 몰랐다며 성공한 저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저 역시 좋아하시는 엄마를 보며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싶었네요. 이제는 직원들도 많아지고 어엿한 사업가가 된 저는 저의 성공이 꽤 뿌듯했어요. 아버지에게 버려지고 어렵고 비참했던 유년 시절을 딛고 이만큼 이뤄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어쩌면 이 정도 성공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한 여인의 대리인이라며 찾아온 사람은 오래전 연 끊고 없는 셈 치고 살았던 친할머니의 변호사였어요. 낯선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된 제 친할머니의 이름을 듣고도 저는 반가움보다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엄마도 저도 옛 기억은 지운 채 걱정 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몇십 년 만에야 우리 모녀에게 소식을 전한다니 갑자기 무슨 생각일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은 경계하며 할머니의 변호사를 만난 저는 그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대리인이시라고요? 저희는 그 집이랑 인연이 끊긴 지 벌써 수십 년인데 이제 와서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저는 저한테
할머니나 친가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쪽에서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데요. 김영주 씨의 사연은 저도 대충 알지만 개인적인 사정은 잠시 뒤로 해두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요. 제 이야기를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뒤로 해서 될 얘기라 생각하시나요? 저나 저희 엄마는 그 집 식구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평생 가도 아물 수 없는 상처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할머니라는 사람이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는데요? 너무 화내지 말고 진정하세요. 김영주 씨가 그렇게 열을 내셔도 원망할 대상도 더 이상 없으니까요. 김영주 씨 할머님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영주 씨에게도 유산을 남기셔서요. 저는 그걸 전해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유산이라뇨? 할머니가 저한테 유산을 남겨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남자가 아니라고 집에서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요? 당신 혹시 사기꾼 아니야?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지는 게 당연한 일이다 보니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은 전혀 놀랍지 않았지만 그 할머니가 제 앞으로 유산을 남겼다는 얘기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놀라는 걸 넘어서 솔직히 별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저희 엄마를 매몰차게 내친 사람이 이제 와서 제게 유산 따위 남길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가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넘겨준 서류를 확인하고서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할머니는 제 앞으로 무려 10억이라는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엄마에게 들은 그 집 재산을 생각하면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10억이라는 게 적다고는 할 수 없는 돈이기는 했죠. 요즘에는 몇십억 몇백억 단위의 인생 성공 스토리가 우리들 눈에 자주 보이고 10억 가지고 집 하나 차 한 대 사면 남는 돈이 얼마 없어 적은 돈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그 돈이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돈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제 친할머니라는 사람이 제게 상속했다는 것이 저는 쉽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남보다 못하게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유산 같은 걸 남겼나 싶어서 말이에요. 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유산을 남겨? 그것도 10억을? 그래, 오늘 변호사가 찾아와서 서류 주고 갔어. 내가 서명만 하면 바로 상속받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데. 일단 생각해본다고 그러고 왔지. 그 돈을 받든 안 받든 엄마도 알아야지 싶어서.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왜 안 받으려고? 아니, 10억을 준다는데 왜 안 받아? 그렇다고 덥석 받아? 나는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라는 사람이 남겼다는 돈을? 차라리 나랑 일면식 있는 남이라면 몰라도 그 집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나한테 그 집 식구들은 남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친할머니니 아버지니 그 사람들 피가 섞였다 그래도 그것뿐이지. 우리가 남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생각으로 내 앞으로 유산을 남긴 건지 난 솔직히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긴 돌아가셨구나. 살아생전 하도 무서웠던 것만 기억해서 그런지 절대로 안 돌아가셨을 줄 알았는데 세월이 야속하다. 엄마는 그렇게 당해놓고도 세월이 야속하다는 소리가 나와? 나는 오래도 살았구나 싶구만. 난 솔직히 그 할머니가 나보다 오래 살 줄 알았어. 원래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이 천년만년 건강하게 산다고 하잖아.
그래놓고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었나 보지? 그 변호사님 말로는 할머니가 나랑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유산을 남긴 거래. 우리를 내쫓았던 걸 후회한다나 뭐라나? 그래? 할머니가 후회를 하셨다고 해? 아유, 세상에. 엄마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그 노인네한테서 그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미안해 했다니까 마음이 좀 풀리네. 엄마는 너무 순진한 게 문제야. 이제 와서 미안해하면 뭐해? 그렇다고 직접 찾아와서 사과한 것도 아니고. 세월이 그만큼 지났는데 이제서야 반성한다는 것부터 우스운 말 아니야? 난 솔직히 그 말도 어이없어. 죽을 때 되어서야 하는 후회가 진심이겠어? 죄를 짓고 죽을 때가 되고 보니까 이러다 저승가서 원한받을까 그게 두려웠던 거겠지. 그래서 나 이 돈도 안 받고 싶어. 돈이 10억이든 20억이든 그 집 재산 받아서 내가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원래 그 집 부잣집이라며. 근데 겨우 10억 가지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나는 더 기분 나빠. 그렇다고 준다는 돈을 안 받을 필요는 뭐가 있어? 그리고 10억이 할머니한텐 큰 돈인지 아닌지는 엄마도 모르지. 네 친할머니가 잘 살았다는 건 옛날 얘기였고 그 사이 돈 까먹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솔직히 그 인간 생각하면 그 돈이라도 남아있는 게 다행인 거 아닌가 싶은데. 어쩌면 할머니가 너한테 전 재산을 남긴 걸 수도 있어? 아니라 그래도 설마 죽어서 용서 구하는 마당에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니? 그리고 사람이 죄가 있는 거지 돈은 죄가 없지.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돈은 그냥 받아. 좀 그렇게 찝찝하고 싫으면 엄마가 너 키우면서 그 집에서 받았어야 할 양육비라고 생각하든가. 어쨌든 그 집안과 우리는 악연이기는 하지만 이제 와서 열내고 따지기에는 너무 세월이 흐르지 않았니? 10년도 아니고 30년이 더 흘렀으니 그쯤이면 원망도 덜어질 시간이지. 그래서 엄마는 네가 그냥 그 돈을 받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기부를 하더라도 네 목숨 받아. 그 집 재산 다 그 인간 밑으로 흘러갈 텐데 네 몫이라도 뺏어오는 게 우리도 그 인간한테 복수하는 방법 아니겠어? 저는 더럽고 치사한 마음에 그 돈을 거절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저야 이제 돈이 아쉬운 사람도 아니었고 그깟 10억 없어도 그만이었거든요. 그 돈을 받으면 왠지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유산 상속을 거절하려고도 생각했지만 엄마의 말에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그동안 저희 엄마 혼자 고생하며 저를 키워오셨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게 더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받았어야 할 양육비를 받는다 생각하며 친할머니가 제게 남겼다는 그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저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여윳돈이 제게 좋은 투자금이 되어주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회사를 더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더 승승장구하며 잘 지내던 어느 날 회사에 또다시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때 찾아온 손님은 전에 왔던 변호사처럼 정중하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바람에 저는 아주 불쾌해졌죠. 대체 누구길래 남의 사무실에 쳐들어와 난동을 피우는가 싶어 기분이 상했는데 그 손님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돈 내놔. 돈 내놓으라니까. 아니 그걸 네가 받을 돈이 아닌데 어쩌자고 남의 유산을 홀랑받은 거야? 누구시죠? 누구신데 지금 남의 업장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쪽 누구냐고요? 저희 엄마 뻘은 되어 보이는데. 아줌마, 저 아세요? 이게 어른을 보고도 인사를 할 줄 모르고 너는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남의 부모를 입에 올려? 그러는 당신은
죽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 남의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나 네 아빠 와이프야. 너한테는 새엄마 되는 사람이고. 뭐? 근데 당신이 왜 날 찾아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왔느냐고. 저를 갑자기 찾아왔던 건 다름 아닌 아버지의 상간녀였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올 때만 해도 저는 못 모르는 아이였으니 제가 그 여자 얼굴을 봤다는들 기억을 할 리가 없었죠. 설령 얼굴을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30년이나 늙어버린 그 여자 얼굴에 옛 모습이 남아있을 리 없었고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저를 왜 찾아왔는지 저는 황당할 따름이었어요. 만약 그 집 식구들이 찾아온다면 이 여자가 아니라 제 친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온 건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할머니가 제게 유산을 남긴 것을 알고 뒤늦게 그걸 따지러 왔던 거였죠. 그 노인네가 너한테 돈 갖다 준 거 알아? 다 알고 찾아왔으니까 시침 뗄 생각하지 마.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니라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할머니에게 뭘 받았던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진짜 내 계모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은 나한테 그냥 유부남 꼬셔서 임신한 상간녀일 뿐이야. 근데 10억이나 받았다며. 그 큰돈을 네가 왜 받아? 우리 시어머니 유산을 네가 왜 받냐고. 평생 새빠지게 모시고 산 건 나였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받아? 너 네 할머니 얼굴 기억이나 하니? 근데 염치 없이 그 돈을 받겠다고? 너 이거 완전 도둑놈 신부 아니야?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 시어머니? 당신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내 할머니야. 돼 있겠다고 밖에서 얻어온 당신보다야 핏줄이라도 섞인 내가 할머니랑 더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주겠다고 해서 받은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내 목 챙긴 거 가지고 당신이 뭐길래 참견이냐고. 남의 가정 파탄 내놓은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내 앞에서 큰 소리야? 당신 나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그러게 누가 아들 낳지 말라 그랬나? 3대 독자 집안에 아들 못 낳았으면 쫓겨나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일로 쫓겨난 걸 가지고 아직도 억울해하고 있었어? 너나 네 엄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기집애가 무슨 유산을 받는다고? 준다 해도 양심이 있으면 마다했었어야지. 하여간에 돈 앞에서 욕심만 많지. 그거 다 우리 아들 몫인데 네가 왜 받아가? 우리 아들 받을 유산도 없구만. 네가 왜 엄한데 욕심을 부리느냐고? 너 그렇게 괜한 욕심 부리다가 큰 화를 입을 거야. 알아? 당신 아들? 기어이 아들 새끼를 낳기는 낳은 모양이네. 근데 당신 아들 몫을 왜 나한테 와서 찾아? 그래. 그러는 당신 아들은 이 돈 받을 자격 있고? 제대로 따지려면 내가 당신 아들보다 누나잖아. 그럼 내가 당신 아들 몫을 달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야? 괜한 욕심 부려서 남의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엄한 곳에 와서 난리야. 나는 당신 아들 몫 챙긴 거 없으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주접 부리지 마. 아니면 이제라도 복수해줄까? 당신 아들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아들 다니는 직장, 친구들 다 찾아내서 당신 아들은 더러운 상간녀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녀줄까? 뭐? 지금 너 협박하는 거야? 이게 아주 애비 없이 자란 티를 못 내서 안달이네. 네 엄마는 네가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 그러는 네 아들은 당신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그러고 보면 당신 아들도 참 불쌍하다. 얼마나 못난 자식이길래 겨우 10억이 아쉬워서 자기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행패를 부리게 만들어? 나는 욕심 부린 적 없어.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원래 우리 엄마와 내 몫이었어. 중간에 불효시 같은 당신이 나타나서 빼앗은 거지. 나 사실 그 돈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 우리 회사 봐서 알겠지만 내가 그 돈이 없다고 당장 힘든 사정도 아니고 이제 와서 돈으로 면죄부 사려는 건가 싶어서 돈 안 받고 당신들 용서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게 원래 내 몫이더라고? 그래서 원래 내 것 찾았다 생각하고 받았는데 당신 하는 짓 보니 그때 그 돈 거절 안 하기를 잘했네. 얼마나 어렵게 사는진 모르겠지만 그 돈 아쉬워서 이렇게 찾아온 거 보니까 그 돈 안 뺏기기 잘한 것 같아. 나야 없어도 그만인 돈이지만 당신들한테 간절하다면 나도 절대 못 돌려주지. 차라리 돈이 급했으면 내 앞에서 빌기라도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나도 당신 구걸에 동정이라도 했을 텐데. 때인 빚 받으러 온 것처럼 염치가 없이 굴어서 안 되겠어. 뭐야? 이것이 지금 어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어디 내 앞에서 우리 아들을 무시하고 있어? 그래봐야 니들은 김씨 집안에서 쫓겨난 것들일 뿐이야. 그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건 네 엄마가 아니라 나라고. 그리고 그 집 유일한 적자는 우리 아들이고 네가 훔쳐간 그 돈 내가 어떻게든 다시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그래, 그럴 수 있으면 해보시던가. 그 전에 경찰서부터 가셔야겠지만. 아버지의 상간녀는 끝까지 저와 엄마를 무시하며 제 돈을 받아갈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제정신 아닌 그런 여자의 말에 겁을 먹을 이유는 없었지만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뻔뻔한 여자이길래 수십 년이 지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이 여자가 이렇게 나오나 싶었죠. 하지만 이젠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야 저도 엄마도 힘이 없어서 당하고만 있어야 했지만 이젠 저도 다 큰 성인이고 제 한 몸 지킬 능력 정도는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실 아까 그 여자가 사무실로 쳐들어올 때부터 저희 직원들이 밖에서 몰래 그 상황을 찍어놓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저한테 난리를 치기 바빠서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지만요. 아무튼 덕분에 저한테는 증거가 있었고 저는 그 증거 영상들로 경찰에 그 상간녀를 고발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주거하는 집이 아니라 사무실이라도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이 되거든요. 제 허락도 없이 사무실로 쳐들어와 협박까지 했으니 형사고발은 못해도 민사고소 정도는 할 수 있었죠. 그렇게 그 여자가 경찰에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얼마 뒤 이번에는 웬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주야, 아빠다. 아빠 기억하니? 아빠는 무슨? 나 아빠 같은 거 없는데? 당신이 날 언제 봤다고 내 이름을 불러? 나한테는 이름 불러줄 애비도 없고 아빠라는 소리 할 사람도 없어. 영주야, 그러지 마라. 네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핏줄은 함부로 끊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네가 태어날 수나 있었겠니? 내 덕분에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 애비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저번에 당신 와이프가 여기 와서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갔는지 못 들었어? 못 듣고 여기까지 온 것 같진 않은데. 당신은 무슨 일이야? 수십 년간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부녀지간에 억지로 정붙이려고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나 해. 당신도 그 여자처럼 나한테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잖아?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너무 오래전에 헤어져 제 기억에는 없는 아버지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닮은 모습에
저는 그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걸 단박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건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친부는 맞았지만 저한테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아마 그 사람도 그냥 하는 말일 뿐 저를 친딸로 생각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저를 친딸로 생각했더라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을 리 없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인간도 결국 돈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아빠가 얘기 들었다. 할머니가 너한테도 유산을 남기셨다며? 아빠는 그런 줄도 몰랐잖니.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단다. 할머니가 네 소식을 알고 계시는 줄 알았다면 아빠도 너를 찾아왔을 거야. 아빠는 네가 어디서 어찌 사는지 몰랐어.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고? 알아보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건 너무 핑계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다행입니다. 당신 같은 아버지 나도 궁금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당신도 결국 돈 문제구나? 10억 돌려달라. 뭐 그 소리 하려고요? 10억을 다 달라는 건 아니고 그 절반 정도만 좀 줄 수 없냐 싶어서 말이야. 딸한테 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받은 걸 도로 내놓으라고? 너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빠가 사정이 많이 어려워. 네 할머니가 네 앞으로 10억이나 남기셨지만 가진 재산 다 팔고 별로 남은 것도 없는 양반이 갑자기 죽을 때가 되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너한테 그 큰 돈을 남기셨더구나.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얼마나 놀란 줄 아니? 할머니께 그런 큰 돈을 받았으면 아빠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너나 네 엄마는 어쩌자고 여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누가 들으면 우리 연락하고 지낸 줄 알겠어요? 나는 당신이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유산 받았다고 그걸 당신한테 쪼르르 가서 말을 해야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 생각해요? 그러는 당신은 우리가 고생할 때는 어디 있었는데? 엄마랑 부부의 연은 끊어졌다 해도 당신 내 아버지잖아. 자기 입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고생할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미안하다 영주야. 근데 아빠도 사정이 있었지 않겠니? 나도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이 했다. 네 할머니 재산은 점점 줄어드는데 자식 놈은 유학이니 뭐니 하겠다는 것만 많고 처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 와중에 내가 따로 사는 네 걱정까지 어떻게 하겠니? 내가 여력이 있었다면 분명 너도 챙겼을 거야. 네 엄마랑 안타깝게 이혼하고 너랑 헤어지기는 했지만 너도 내 자식 아니냐. 근데 나도 여유가 없었어. 그래도 너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 아빠도 걱정이 놓이네. 너는 아빠 없이도 잘 자랐지만 네 동생들은 그렇지가 못해서 말이야. 아빠도 나름 고충이 있었다고. 당신 고충이야, 알 바 아니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할머니한테 받은 유산을 내놓으라고? 변호사가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돈이라 그러던데. 당신들은 뭐가 문제라서 자꾸 내 몫으로 받은 돈을 내놓으라고 난린 거예요? 나한테 뭐 맡겨놨어? 아니면 내가 받으면 안 될 돈을 받았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법원을 찾아가던가. 왜 엄한 나한테 난리예요? 화내지 말고 아빠 얘기 좀 들어봐라 영주야. 아빠도 오죽하면 널 찾아왔겠니? 아빠도 염치라는 게 있고 못 키운 딸 보기 민망해. 근데 지금 내 사정이 좀 그래요. 요즘 회사 사정도 영 안 좋고 위아래로 눈치가 보이는데 이러다 언제 잘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네 동생들도 아직 제 앞가림 못하고 있고 그나마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유산 받아서 숨통 좀 트이나 했더니 그것도 몇 년 못 가더구나.
네 할머니 죽고 몇 년 만에 재산을 많이 날렸단다. 그래서 지금 아빠가 여유가 좀 없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 너는 그 돈 없어도 괜찮다며? 사업도 그럴듯하게 꾸리고 잘 산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돈 아빠한테 양보 좀 하면 안 될까? 할 말이 없네요.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딸한테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거라니. 이제 와서 보니 당신 같은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참 다행이다 싶어요. 나 당신 없이 너무 잘 컸거든요. 덕분에 그깟 돈 10억 필요 없을 만큼 성공했지만 당신들 하는 꼴을 봐서라도 그 돈은 절대 못 내주겠네요. 내 목 내가 챙긴다는데 왜 다들 괴롭히는지.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 돈을 당신을 주겠어요? 그래봐야 또 쓸데없는 곳에 탕진하고 그때 가서 다시 나를 찾아오겠지. 나도 사업하다 보니 별의별 꼴 다 봤고 이제 마냥 어리지만은 않거든.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는 손톱만큼의 동정도 해주면 안 된다는 게 내 지론이라서. 다시는 나한테 구걸 못하게 아주 싹을 잘라야지. 당신도 당신 와이프처럼 나한테 고소당해서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엄마 말만 들어도 제 아버지라는 사람이 제대로 사랑굿이라고 사는 사람 같지 않더니 저희 모녀를 그렇게 내버린 뒤로 새 가정 꾸리면서 살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한답시고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사고치고 있는 재산 까먹으면서 할머니 속을 많이 썩였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는 3대 독자 귀한 자식이라고 내쫓지도 못하고 자식을 위해 다 해주었는데 결국 돌아가신 뒤에 남은 유산까지 모두 날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정이 어렵다며 잊고 살던 딸의 몫까지 뺏겠다고 저를 찾아왔던 거죠. 사람이 돈 때문에 어디까지 구차해질 수 있는 건지 그 상간녀나 친부나 참 끼리끼리 똑같은 사람들이었네요. 어쩜 이렇게 천박한지 저는 그제서야 제게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이 새삼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살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성공하기는커녕 아마 그 집 식구들과 비슷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듣자 하니 그 집 자식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부모 돈 믿고 유학까지 다녀와서도 사랑굿을 못하고 사는 모양인데 저는 유학 갈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 혼자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저희 엄마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 일을 저희 엄마까지 알게 되셨네요. 엄마만이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게 비밀로 하려 했지만 계속 비밀로 하기에는 그 후로도 친부가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엄마까지 상황을 알게 되셨고 엄마는 30년 만에 딸을 찾아와 난동을 부린 친부에게 치를 떨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도리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며 길길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회사를 찾아가 한바탕 뒤집어 놓으셨고 그 일로 아버지는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 엄마 때문이 아니라 원래 회사에서 위태위태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뭘 하고 다니는 건지 근무 태만을 주변 직원들에게 여기저기 돈까지 빌리고 실적도 좋지 않아 회사 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밖에서 자기 핏줄에게 그런 짓을 하고 협박까지 하고 다녔으니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 싶었겠죠. 그래서 그 핑계로 친부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나이에 다니던 회사는 잘리고 물려받은 유산은 날렸으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황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만 할 뿐이네요. 그런 일을 겪어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을 생각하며 언젠가 꼭 복수해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렁뱅이보다 못한 그들의 꼴을 보니 제가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 자체가
후회스러워지기도 했고 괜한 곳에 힘을 쏟았구나 싶은 생각에 활활 타오르던 복수심도 사그러들 정도였죠. 그리고 어쩌면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녀를 무시하고 내쫓았던 사람들이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당당한 모습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존재 자체로 복수가 되었지 않나 싶더라고요. 반면 그들은 그 나이에 돈 없어 고생하고 돈 앞에 구걸을 하고 있으니 그보다 비참한 일이 없고요. 어쩌면 제게 유산을 남긴 할머니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이 들며 할머니도 생각하고 반성하신 게 있으셨겠죠. 어쩌면 개차반처럼 사는 자기 아들과 아들아들거려서 얻은 손자가 사는 꼴을 보고 후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오래전에 내쳤던 어린 손녀와 며느리가 떠오르면서 저희에게 미안해하셨을지도 모르죠. 죽은 노인의 속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덕분에 제가 여러모로 캐캐묵은 복수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던 그 인간들의 말로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요. 이쯤 되면 30년 묵은 복수를 제대로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인간들이야 어찌 살건 이제 더 이상 제 관심은 아니네요. 제 관심은 오로지 저와 엄마이기에 앞으로도 저는 저희 엄마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그럼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